안녕하세요. 야너비의 김현우입니다. 2019년 9월 모평 CDS 프리미엄 지문을 우리 같이 볼 건데요. 이 지문은 먼저 지문 구조상 언급 순서가 지문의 제시 순서로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PS 구조, 즉 문제점과 해결책 구조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독서 지문 보면 상관관계, 즉 비례 반비례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관관계 증간 정보를 연습할 때 되게 좋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지문 구조랑 상관관계 증감 정보를 생각하면서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읽을 때 당연히 우리가 화제를 잘 생각해야겠죠. 그쵸? 자,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CDS 프리미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자가 이렇게 우리한테 네모 박스를 줬죠. 그쵸? 그리고 CDS 프리미엄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뭐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입니다. 사회지문에서 특히 그 법지문 있잖아요. 법지문에서의 채권이라는 건 권리를 말합니다. 왜 우리 채권자, 채무자 또는 채권, 채무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렇죠? 채권은 권리고 채무는 의무고, 그런데 만약에 사회지문, 경제지문일 때는요. 채권은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식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처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요.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그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배당금하고 원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랑 좀 비슷한데 나중에 뒤에서 채권의 개념이 잠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요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구문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A 하기 위해서 B 한다죠. 그러면 A는 목적이 되고요. B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표, 자, 요 지표가 뭐예요? 방금 읽었던 우리 경제 지표죠. 그리고 그 경제 지표가 뭐예요? 채권의 CDS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당연히 채권의 CDS 프리미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 채권의 CDS 프리미엄이 뭐가 된다? 목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가 수단이겠죠. 자, 첫 번째, 채권의 신용위험과 두 번째, 신용파산 스와프의 개념. 이 두 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대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수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채권의 CDS 프리미엄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채권의 CDS 프리미엄이 뭐가 됩니까? 이 글의 화제, 논점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지문은 필자가 우리한테 채권의 CDS 프리미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수단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채권의 신용위험과 신용파상 스와프 개념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죠. 요게 언급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문에서 이렇게 언급했으면 뒤에서 당연히 이 순서대로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채권의 신용위험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신용파산 스와프의 개념을 설명하겠죠. 그리고 그 수단 두 가지 다 설명하면 뒤에서 뭘 설명한다? 채권의 CDS 프리미엄이 뭔지 우리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채권의 신용위험 설명, 신용파산 스와프 설명, 그 다음에 채권의 CDS 프리미엄 설명 요렇게 아마 글이 구성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 이걸 우리가 글의 방향성이라고 해요. 이 독서 지문에서 글의 방향성을 잡으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왜 여러분들 독서 지문 읽다 보면 한 세 번째 문단 좀 들어가면 나 지금 뭐 읽고 있지? 대체 앞에서 무슨 소리 했더라?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그거는 여러분들 글의 방향성을 못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글의 방향성을 잡아놓으면 체계적으로 필자의 논리 구조가 우리 머릿속에 명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의 방향성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항상 글의 방향성이 나오면 꼭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채권의 신용위험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바로 채권의 신용위험을 설명하진 않고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채권부터 시작합니다. 채권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채권을 설명해 주는 거죠. 채권은 요 채권을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똑같이 A 하기 위해 B 한다죠.
따라서 앞에가 목적, 뒤에가 수단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채권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우리가 국채라고 하고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많은 모평이나 많은 합평 지문들을 풀면 자연스럽게 내가 머릿속에 각인되는 배경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막 외워야겠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문들 막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배경 지식이 쌓여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모평, 6월, 9월 수능, 이렇게 평가원에서 만든 모평은 보통 5개년을 한 10번 보고요. 그 다음에 학평, 교육청에서 만드는 학평 같은 경우는 한 3개년을 한 5번 정도 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고3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로 막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배울 때마다 배경 지식을 삼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그 가격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채권 가격은 항상 이그저 나오면 받아서 읽으셔야 돼요. 이그저가 나오면 항상 앞에서 받아서 읽는다. 채권의 가격은 채권이 매매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를 합친 말입니다. 매수는 뭐예요? 사는 거죠. 매도는 뭐예요? 파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고 팔게 되는 채권시장. 채권시장의 정의겠죠, 이것도. 채권시장은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그 채권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무엇이 결정된다고요?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채권의 가격이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채권 얘기 아니에요. 문장을 읽을 때마다 서술 대상이 같은가 다른가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문장은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채권 발행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보가 나열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먼저 A라는 정보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B라는 정보를 제시한 거죠.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앞에서 제가 채권은 주식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슷하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채권하고 주식에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권은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합니다. 주식은 원금 보장 없죠. 그렇죠? 만약에 주식 투자자들이 자신의 원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때 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채권은요, 일정한 날에 계속 그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주고요. 그리고 만기이 되면 원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채권이 주식보다 좀 더 안전해요. 안전하고,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그때 가서 그 지문들 보면 우리가 또 배경 지식 삼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권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장은 지금 채권 발행자 아니죠, 그쵸? 또 서술 대상이 달라졌어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입니다. 아이고, 색깔이 계속 달라지네. 자,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정보가 C가 되겠죠, 그쵸? 자, 지금 A, B, C 정보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때 이그저 나오면 뭐예요? 받아서 읽어야 되죠. 당연히 채권을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독서지문 보면 이런 접속부사들 잘 나오죠. 뭐 그리고도 있고 또한도 있고 한편도 있고 뭐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등등등 여러 가지 접속부사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독서지문에서요.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는 이 접속부사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화제 전환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하지만은 역적, 즉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그리고는 나열이고요. 또한은 뭐 추가죠. 그렇죠? 한편 이거는 다른 이야기를 이제 이어간다는 그런 접속부사마다 각각의 의미들이 있는데 그런 게 독서에선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정보라는 거예요. 필자가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먼저 정보를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정보, 채권이 뭔지 우리한테 설명했고요. 그리고 채권 발행자가 어떻게 하는 건지, 채권 발행자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채권 투자자에 대한 설명을 했죠.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나열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 정보 다 뿌렸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 필자의 의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독서에서 우리가 요 세 개,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이 나오면 항상 그 뒤에는 잘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읽더라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를 읽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앞의 내용을 다시 보셔야 돼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는 이런 태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독서는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글을 읽는, 우리가 글자는 모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는 그런 태도 중심으로 좀 우리가 처음에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실력이 많이 늡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지금부터 잘 읽으셔야 돼요.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위험이 수반된다. 자, 신용위험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이자나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 이게 뭐예요? 신용위험이에요. 근데 이 신용위험이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급 능력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앞에 투자자들은요,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만기에 되면 원금까지 돌려받아야 되죠. 근데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못 받는데요. 이건 뭐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PS 구조입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그런 데부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점을 제시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상관관계를 잡으셔야 돼요.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무엇이 발생한다? 신용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1번 첫 번째 1번 지급 능력이 부족하면요. 지금 뭐가 발생하냐면 신용 위험이 발생해요. 이렇게 신용 위험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급 능력이 만약에 지금 부족하면 신용 위험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지급 능력과 신용 위험은 지금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감 정보,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증감 정보예요. 그리고 비례 반비례가 상관관계입니다. 항상 증감 정보와 상관관계는 세트예요. 같이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특히 상관관계 나왔을 때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신용평가 제도 있죠. 요 신용평가 제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신용위험에라는 문제점에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PS 구조가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이 해결책인 신용평가 제도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 해결책,
신용평가 제도의 상술,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한테 쭉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PS 구조가 나란히 이어지잖아요. 그럼 뒤에서는 그 S, 이 해결책이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구조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도 좀 잘 잡아놓으세요. 자, 그럼 신용평가 제도가 이제 무엇인지 설명을 할 건데, 자, 요 신용평가 제도 해결책이죠.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요게 채권의 그거였죠, 그쵸? 채권이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당연히 이자와 원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는 최고의 신용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2번 지금 지급 능력이 지급 능력과 지금 신용 등급 신용 등급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급 능력이 높으면요 신용 등급은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둘은 비례 관계네요. 이렇게 관계식 잡을 수 있겠죠. 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여기는 요 2번의 상관관계의 뭐예요? 반대값을 제시해 준 거죠. 즉 지급 능력이 떨어지면 신용 등급은 최저가 된다. D라는 최저 등급이 나온다. 자,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낮아지는 거네요. 자,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이거나, 그러면 붙이거나 했으니까 안 붙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 수단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각 범주가 3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화된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AA라는 등급을 마이너스 플러스를 붙이거나 안 붙여서 3개의 등급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AA 플러스, 그 다음에 안 붙이는 거 AA, 그리고 마지막에 AA 마이너스. 그러면 AA라는 그 신용 등급이 3단계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자,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자, 채권의 신용 등급이라는 건 채권의 신용 등급. 자, 지금 서술 대상이 달라졌죠. 그렇죠? 지금 앞에서는 채권은 이렇게 채권의 범주들, 이렇게 각각의 신용 등급으로 범주가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서술 대상을 명시해 줬어요. 채권의 신용 등급이라고 딱 명시해 줬죠. 채권의 이 신용 등급은, 즉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은,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즉 채권의 신용 등급이 조정된다는 겁니다. 즉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등급은 커질 거고, 지급 능력이 낮아지면 신용 등급은 계속 낮아지고, 이렇게 조정되는 거죠. 신용 등급이.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자,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의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신용 위험이 커지면 자, 이렇게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신용위험이 커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 문장까지 저희가 상관관계를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독서에서요, 만약에 A가 커지면 B가 커진다. 비례관계죠. 그 다음 B가 커지면 C는 작아진다. 반비례 관계죠. 따라서 A가 커지면 C는 어떻게 된다? 작아질 것이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관계식을 뭐 할 수 있냐면 추론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 두 개가 지문에서 명시했던 내용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이 지문에서 제시한 이 상관관계, 증감정보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상관관계, 증감정보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추론이에요. 시험에서 만약에 보세요. 필자가 지문에서 요렇게 썼어요. 1번, 2번 요 두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선지, 문제에서요. 1번, 2번 그대로 내면 독서 문제가 좀 난도가 너무 쉬워져요. 그쵸?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 학생들한테 있어 없어만 해도 답이 나오니까요. 보통은 요렇게 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지고 난도도 높아집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A가 커지면 B가 커진다. 그러면 A가 작아지면 B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것도 추론입니다. 이것도 추론이긴 한데 이런 추론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관계식을 잡는 추론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관계식이 나왔을 때는 내가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3분단까지 봤을 때 지금 관계식 3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관계식에서 나오는 대상들을 보면 지급 능력, 그 다음에 신용위험, 신용등급, 채권 가격입니다. 얘네들의 관계를 지금 우리한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급능력과 신용위험의 관계, 그 다음 지급능력과 신용등급의 관계, 지급능력과 채권 가격의 관계, 요렇게 3개의 관계를 볼 수 있겠죠. 지급능력과 신용위험의 관계가 1번이네요. 지급능력과 신용등급의 관계가 2번이네요. 그러면 지급능력과 채권의 가격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추론해 주는 겁니다. 4번 지급능력과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신용위험하고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능력과 신용위험도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지급능력과 채권 관계는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겠죠. 지급능력이 커지면요, 채권 가격은 높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채권을 발행한 발행처가요, 지급 능력이 되게 좋아요. 원금과 이자를 잘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채권 투자자들이 너나 나나 그 채권 사려고 막 덤벼들겠죠. 그러면 가격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의 가격이 높아질 건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독서 문제를 지금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언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빨리 관계식만 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따주는 거예요. 정보만 따주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이상하면 그때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추론으로 따주는 겁니다. 이렇게 둘은 비례관계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위험과 신용등급의 관계. 신용하고 지급능력은 위에서 지급능력, 신용위험에서 생각했으니까요. 신용위험과 지급능력은 따로 볼 필요 없겠죠. 신용위험과 신용등급의 관계, 신용위험과 채권의 관계를 따지면 됩니다. 신용위험과 신용등급의 관계는 지금 없죠. 그러면 5번 신용위험과 신용등급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급 능력이 동일한 범주죠. 그쵸? 지금 동일한 범주니까 지급 능력과 신용위험은 반비례 관계, 지급 능력과 신용등급은 비례 관계, 따라서 신용위험과 신용등급은 반비례 관계겠네요. 신용위험이 높으면 신용등급은 떨어지겠죠. 따라서 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등급과 채권의 관계는 없네요. 그쵸? 그러면 6번. 자, 지금 신용위험하고 채권의 가격 3번에 있네요. 그쵸? 3번에 있으니까 얘는 따로 볼 필요 없겠네요. 마지막 신용등급과 채권의 가격을 생각해야겠죠. 그쵸? 지금 신용등급과 채권의 가격은 없어요. 그러면 신용등급과 채권의 가격. 자, 얘네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신용위험과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 관계고요. 그 다음에 신용위험과 신용등급은 반비례 관계네요. 둘 다 반비례 관계니까 신용등급과 채권의 가격은 비례 관계겠죠. 신용등급이 높으면요, 당연히 채권 가격은 높겠죠. 신용등급이 높다는 거는 이자와 원금을 잘 준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두 개는 비례 관계입니다. 이렇게 내가 관계식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추론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얘네들이 보다 추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네 번째 문단을 한번 볼게요. 자,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자, 지금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 채권의 신용 위험 설명했죠. 그쵸? 여기서 신용 위험이 문제점이라는 거 설명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한다? 신용평가 제도로 해결한다. 요게 끝났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신용 파산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가 중요하죠. 오히려 1번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글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CDS 프리미엄이잖아요. 근데 요 2번 신용 파산 스와프가 CDS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요 2번 신용 파산 스와프를 알아야지만 내가 이 CDS 프리미엄에서 이 CDS를 알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글을 읽을 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1번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2번을 더 잘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CDS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CDS는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여러분들, 이 신용 위험이 아까 뭐였어요? 문제점이었잖아요. 그쵸? 피하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아까 해결책이 신용평가 제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이에요. 피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이 뭐다? CDS다. 그러면 이 CDS가 뭐가 됩니까? 두 번째 해결책이 되는 거죠. 즉, 여기만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지금 신용 위험이 문제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용평가제도. 요게 첫 번째 해결책 S1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신용위험 문제점인 요 신용위험을 피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금융상품인 이 CDS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두 번째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요, PS 구조는 맞아요. 문제점, 그 대신 문제점은 하나고 해결책은 두 개예요. 해결책이 두 개인데 당연히 첫 번째 해결책보다는 두 번째 해결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CDS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의 방향성을 잡으면서 화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화제는 CDS 프리미엄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결책보다는 두 번째 해결책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내가 글을 읽어 내려가야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합평이나 모평 다른 지문들 여러 번 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건 보험을 의미한다. 자, CDS 거래는 즉 받아서 읽어야 되죠. 파생금융 상품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보장이란, 자, 보장의 개념이 뭔지 모를까봐 우리한테 설명해 주네요. 자, 정보를, 여기서 이제 정보를 제시해 주는 거죠. 먼저 보장이라는 개념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자, 보장이란 신용위험, 즉, 문제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보장이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한다? 해결책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게 해결책을 의미하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상술이겠죠?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까 여기 신용평가 제도를 상술하는 게 산문단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S를 여기서부터 이제 상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 보장 매도자가 뭐예요? 채권 투자자죠. 그죠? 채권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에 만약에 부도가 나면 이자나 원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에 따라서 그 손실을 뭐 해주는 거예요? 보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에요. 만약에 채권 투자자가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그 채권이 만약에 부도가 났어. 그래서 이자 원금을 못 받아. 그러면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자, CDS 그러면 당연히 그 신용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보험을 들어서 CDS 거래를 통해서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채권의 신용 위험은 그 문제점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뭐가 된다?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험을 들면 그 채권의 위험 부담을 투자자가 아닌 누구한테 넘어가게 된다? 보험회사인 보장 매도자한테 넘어가게 된다. 자, CDS 거래에서 신용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을 우리는 뭐라 한다? 기초 대상이라 합니다. 자, 신용위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대상 자산을 뭐라 한다? 기초 자산이라 한다. 참고로 여러분들, 요 기초 자산이 채권이에요. 그 정보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기초 자산이 뭐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을 읽고 그럼 이 기초 자산이 채권이라 했으니까 결국 여기다 채권을 넣어서 읽어야겠죠.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거를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CDS 거래에서 신용위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뭐라 한다? 채권이라 하는구나. 채권이 결국 채권에 가지고 있는 신용위험이 이전되는 거구나. 보장 매입자에서 보장 매도자로 이렇게 이전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면 가령 해놓고 우리한테 예시를 줍니다. 은행갑은 기업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러면 기업 을이 뭐예요? 채권 발행처가 되는 거죠. 은행갑은 뭐예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 투자자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요. 글의 그 내적 통일성이 조금 어긋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여기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그럼 이건 정부가 발행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이거는 국채예요. 국채. 그리고 여기서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게 발행한 데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했을 때 이거 정부로 초점화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뜬금없이 이 기업을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적 통일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정부를 명시해주고 내려갔다면 당연히 뒤에서도 정부로 제시하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실제 은행들이요 정부 각국의 정부의 국채를 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적 통일성은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뭐 지문의 내용상 틀린 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기업이 발행하는 것도 채권이고 국가가 발행하는 것도 결국 채권이니까요. 자, 그래서 은행갑은 투자자, 기업 을이 채권 발행자,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요 보험회사, 병가,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병이 뭐예요? 보험회사죠. 그쵸? 이게 보장 매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는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보장 매입자가 되는 거죠. 왜?
보험회사에 가입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기초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그래서 지금 채권의 그 신용위험이 결국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 병에게 넘어갔다. 자, 보장 매도자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뭐를 받아요? 보험료를 받겠죠. 그렇죠? 당연히 보험회사니까, 병이 보험회사니까 투자자 갑이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험료를 내겠죠. 이것의 요율이라는 건 요금과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요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 그래서 이것의 보험료의 요금과 비율이 결국 보다 CDS 프리미엄이다. 자, 그러면 요게 결국 아까 화재였잖아요. 그러면 CDS라는 건 뭐예요? 보험을 말하는 거고, 화재인 CDS 프리미엄은 뭘 의미한다? 그 보험료를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보세요. 화재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CDS 프리미엄이 결국 보험료다. 자, 그리고 이제 소수 대상이 당연히 화재인 CDS 프리미엄으로 넘어갑니다. 자,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언급 순서가 지문의 제시 순서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에 CDS 프리미엄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두 번째,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에 따라서 CDS 프리미엄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CDS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자산 신용위험 먼저 설명하고, 그쵸? 보시나요? 기초자산 신용위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까요?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나열에서 지문에서 나열을 통해서 언급한 그대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7번이 되겠네요. 7번.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크면 근데 요 신용위험이 뭐예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기초자산이 뭐였어요? 채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시한 요 신용위험과 그쵸? 여기서 제시하는 요 신용위험이 어떤 거예요? 같은 겁니다. 둘 다 채권의 신용위험이니까요. 그래서 요런 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낚일 수 있어요. 갑자기 왜 기초자산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받아서 읽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앞에서 기초자산이 채권이라고 명시했었습니다. 그쵸? 자,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크면 잠시만요. 지금 CDS 프리미엄 CDS 프리미엄도 커진다.
신용위험이 크면 신용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커진다. 비례관계네요. 자, 이렇게 비례관계 잡을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신용위험하고 요 신용위험이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신용위험에 우리 뭘 넣을 수 있어요? 지급능력, 신용등급, 채권가격 세 가지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또 추론하는 겁니다. 8번. 자, 지급능력과 CDS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까요? 신용위험과 지급능력은 반비례 관계죠. 따라서 지급능력이 커지면 당연히 CDS 프리미엄은 작아지겠죠. 상식적인 거긴 한데 지급능력이 좋아요. 그럼 보험료는요? 싸겠죠. 그쵸? 왜? 안 그래도 사람들이 지급능력이 좋기 때문에 보험을 잘 안 들 건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고객을 유치해야 되니까 보험료 작게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를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보를 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급능력, 신용위험, 신용등급도 나와야겠네요. 그쵸? 9번. 자, 신용등급과 CDS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까요? 신용등급. 자, 신용등급하고 지급능력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 보면 지급능력과 신용등급은 비례관계네요. 그쵸? 따라서 신용등급이 커지면 CDS 프리미엄도 작아진다. 얘 둘이 비례관계니까요. 그쵸? 따라서 이 둘도 반비례관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되겠네요. 그쵸? 자, 채권가격 남았습니다. 그쵸? 자, 채권가격이랑 CDS 프리미엄은 어떤 관계일까? 자, 지금 신용등급과 채권관계를 한번 볼까요? 신용등급하고 채권관계는 비례관계네요. 따라서 똑같이 반비례관계가 나오겠네요. 채권가격이 클수록 CDS 프리미엄은 작아질 것이다. 라고 얘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일단 지문 구조상 관계식 따진다면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좋으니까 채권가격이 높을 거고 채권가격이 높다는 건 신용등급이 높다는 뜻이니까 보험료는 낮아질 거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똑같이 추론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편 보장 매도자 두 번째 이야기 하는 거죠.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오늘 색깔을 좀 표시해 놓을게요. 관계식이니까. 그 다음에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산시 손실보다는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할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지금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 자,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잠시만요. 번호를 안 적었네요. 11번. 우수할수록 지금 CDS 프리미엄은 커지는 거죠. CDS 프리미엄은 커진다. 그러면 지금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크면 CDS 프리미엄 보험료가 커진다. 그래서 비례관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앞에서 보면 자, 이 지급 능력 있잖아요. 이 지급 능력은 누구의 지급 능력입니까?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죠. 여기서의 지급 능력은 누구의 지급 능력이에요?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물할 때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반드시 이렇게 명시해 주셔야 돼요. 출제자들도 알아요. 이렇게 같은 단어 써놓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대상이 다르면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워.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단어에 끌려들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그 대상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의 지급 능력은 누구 거다?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아니라 보장 매도자, 즉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8번 있잖아요. 요 8번이랑 11번이 반대값인 거예요. 보이시죠? 그쵸? 지금 얘는 채권 발행차의 지급 능력이 클수록 프리미엄은 즉 클수록 프리미엄은 보면은 낮아지는데, 만약에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이 좋다면 당연히 보험료는 높겠죠. 그쵸? 이렇게 반대값이 나온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이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만약에 있다면,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만약에 있다면 가정문이네요. if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12번 추론할 수 있겠죠. 자, 어차피 지급 능력하고 신용 위험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비슷해지는 어차피 같은 관계이니까요. 자, 만약에 지금 요 지급 능력 대신에 이제 신용 위험을 넣으면 보장 매도자의 신용 위험이 커지면요. 보장 매도자의 신용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보장을 잘 안 해주는 보험회사, 그런 그 유명하지 않은 그런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CDS 프리미엄은 싸겠죠. 그렇죠? 반비례 관계겠죠. 신용 위험과 지급 능력이 반비례 관계니까요. 그 다음에 13번 신용 등급과 신용 위험은 반비례 관계, 지급 능력과 신용 등급은 비례 관계. 그래서 신용 등급이 크면 당연히 CDS 프리미엄은 커지겠죠. 비례 관계네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 채권 가격이 있죠. 그쵸? 만약에 보장 매도자의 채권 가격이 크다면 CDS 프리미엄은 그 보장 매도자, 즉 보험회사 채권이 가격이 크다는 거는 신용 등급이 높다는 거니까 CDS 프리미엄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비례 관계일 겁니다. 이때 지금 방금 봤던 이 부분요.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그 채권의 신용 등급으로, 즉 채권 가격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도 우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채권 가격이 만약에 크다, 즉 그 보장 매도자의 채권 가격, 즉 신용 등급이 크다면 당연히 CDS 프리미엄은 어떻게 된다?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당연히 CDS 프리미엄은 크다.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지문에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추론하면서 내가 읽는다면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추론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선지에서 요거랑 뭐 요게 나왔다.
그러면 내가 5번, 6번, 8번, 9번, 12번, 13번, 14번 얘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거는 오히려 시간이 낭비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잡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 빨리빨리 잡아주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보면서 관계식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긴 한데, 여기서는 일단 연습이니까요.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이렇게 추론해서 내가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연습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할 때 요 지문이 되게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2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죠.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자금 조달이 목적이니까요. 그쵸? 이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아까 제가 국채라고 했습니다. 그쵸? 회사가 발행하는 게, 기업이 발행하는 게 회사채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의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자, 지금 지급 능력과 신용 위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쵸? 그러면 우리 보세요.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이야기죠. 자, 여기서 지급 능력과 신용 위험의 관계를 보면 여기네요. 그쵸? 색깔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지급 능력과 신용 위험. 여기서 답이 나온 거죠. 답이 2번인데 답이 너무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답이 좀 너무 쉽게 나왔고, 대신에 요거보다는 4번 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4번 선지 한번 볼게요. 자, 신용평가 제도는 채권에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그렇죠. 신용평가 제도가 뭐예요? S1. 그 다음에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한다? 하락한다. 따라서 지금 신용 등급과 채권의 관계에 상관관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신용 등급의 책과 채권의 가격의 상관관계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보이시나요? 이거 뭡니까? 내가 잡은 관계식이죠. 요렇게 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지문 그대로 나온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계식을 추론해서 선지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왔을 때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지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상관관계 나왔을 때는 그냥 비례반비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정보를 정확하게 딱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그냥 문제 푸시면 돼요. 그리고 만나 한번 시간 되면 생각대 한번 해보고 검토 한번 또 해보고요. 자, 5번. 채권의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위험. 이게 뭐예요? 신용 위험이었죠. 그쵸? 이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위험. 이게 신용 위험. 그리고 이 신용 위험이 이 지문에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2번 한번 볼게요. 자, A의 기억부터 디귿. 자, 기억이 갑. 그래서 기억이 투자자. 채권 투자자면서 보장 매입자.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니은이 채권 발행자. 발행자 해도 되고, 발행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왜냐면 기업이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이 보험회사죠. 그리고 이 보험회사를 우리가 보장 매도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은, 자,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보유하죠. 기초자산이 뭐예요? 채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 채권을 읽어야 돼요. 기억은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투자자가 채권을 샀는데요. 어떻게 채권을 보유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투자자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나면 그 기초자산 채권이 보험회사 넘어가는 건 맞지만, 보험회사는 이제 이전되긴 하겠지만, 보험회사 가입 전에는 당연히 투자자도 기초자산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기억은 기초자산, 채권이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 채권에 부도가 나면 손실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기억이 아니라 디귿 보험회사가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니은은 신용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다. 니은은 채권 투자자가 아니라 채권 발행자입니다. 그죠? 발행자, 발행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투자자는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디귿. 디귿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다. 그죠? 보험회사가 보장 매도자잖아요. 정답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험회사는 채권이 부도가 나야만 이득 본다. 자, 이게 맥락 추론이에요. 즉,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추론하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요,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보험회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겠죠. 그러면 그건 뭐가 됩니까? 손실이죠. 그렇죠? 이거는 손실일 겁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보험회사의 개념을 가지고 맥락적으로 한번 추론해봐라 라고 선지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5번이 적절성 판단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자, 보기에 가부터 마중 CDS 프리미엄 두 번째로 큰 것을 찾으래요. 자, CDS 프리미엄 보험료죠. 그쵸? 이 보험료의 요율, 요금과 비율, 이게 CDS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그걸 두 번째로 큰 것을 찾는 건데,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기초자산 신용등급과 CDS 프리미엄의 관계, 그 다음에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등급과 CDS 프리미엄의 관계, 두 가지의 관계를 따져보라는 건데, 아까 이게 1번이었고 얘가 2번이었죠. 어디 있을까요? 요거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과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 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기초자산 신용등급과 CDS 프리미엄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내가 1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초자산의 신용등급과, 그러면 여기를 봐야겠네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과 CDS 프리미엄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반비례 관계였죠. 추론해서 잡은 걸 지금 이렇게 문제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용등급과 프리미엄은 얘가 높으면 얘는 낮아진다. 반비례 관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프리미엄을 큰 거 찾는 거잖아요. 큰 거 찾는 건데 프리미엄을 크려면요, 신용등급이 어떻게 돼요? 낮아야 돼요. 낮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와 나가 지금 둘이가 똑같고요. 그쵸? 다라마가 지금 세 개가 지금 기초자산 신용등급이 똑같은데, 지금 BB 플러스랑 BB 마이너스 중에 신용등급이 낮은 건 어떤 거예요? BB 플러스가 BB 마이너스보다 낮은 거죠. 그쵸? 그러면 왜 우리의 등급이 AAA, 그 다음에 A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BB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각 플러스 아무것도 안 붙고 마이너스, 플러스 아무것도 안 붙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각각 등급에서 3개로 다시 나눠질 거니까요. 따라서 BB 플러스가 BB 마이너스보다 어떻다? 신용등급이 낮다. 그 말은 지금 CDS 프리미엄이 크다. 그러면 답은 여기서 결정되겠네요. 자, 이렇게 결정될 거고, 자, 이제 요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보장 매도자의 채권 신용등급과 CDS 프리미엄. 보장 매도자의 신용등급과 CDS 프리미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13번이네요. 이거도 내가 추론해서 잡은 관계식입니다. 그쵸? 이렇게 추론해서 잡은 관계식으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지금 신용등급과 CDS 프리미엄은 어떻다? 비례관계다. 따라서 얘가 프리미엄이 가장 크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크겠죠.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큰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만약에 이 문제를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내가 추론을 잡아서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지문에서 읽으면서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한다.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그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메모하면서 딱딱 정리만 해놓으면 좀 쉽고 빠르게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좀 기네요, 오늘은.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윗글의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요걸 보는 게 중요해서요. 제가 요거를 좀 키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글씨가 작더라도 같이 한번 볼게요. 키워볼까요? 자,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을 했습니다. 자, X가 발행했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발행처입니다. 채권 발행처가 X고요. 그래서 요날 이제 1월 1일에 발행을 했어요. 요날 이제 채권을 발행했고요. 발행 즉시 BX 전량을 매입한 Y는, 그럼 Y가 누구예요? 채권 투자자가 되는 거죠. Y는 BX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Y는 채권 투자자면서 동시에 보장 매입자, 그리고 Z가 뭐가 된다? 보험회사가 되는 거겠죠.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등급은, 자, BX의 신용등급은 채권의 신용등급이죠. 채권의 신용등급은 A-, 그 다음에 Z, 보험회사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AAA였다. 자, 그러면 지금 BX 채권이죠. 그죠?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은 1월 1일 때 A-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험회사 Z,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은 AAA였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서 요 신용위험과 프리미엄, 이때 신용위험이 채권 발행자의 신용위험이죠. 와 CDS 프리미엄 관계. 그리고 얘는 보험회사와 CDS 프리미엄 관계죠. 그러니까 채권과 CDS 프리미엄 관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 신용등급하고 CDS 프리미엄의 관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CDS 프리미엄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같은 사례 적용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즉 다른 사례 적용이 아니라 지문의 내용이랑 똑같은 사례를 그냥 보기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잡아보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2011년 9월 17일, 요 날이네요. 17일, X의 재무상황 악화로 BX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재무상의 악화로 우려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지금 채권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채권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건 CDS 프리미엄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기존보다. 어떤 기존값보다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2012월 30일 요 날이네요. 요때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 여기는 9월이에요. 8월이면 여기죠. 그쵸? 그러면 여기 1월 1일부터 지금 8월 30일까지는 계속 A-였어요. 그 A-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개선되었대요. 그러면 지금 채권의 신용등급은 기존보다 더 높아졌겠죠. 9월보다 높아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8월보다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A-보다 위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중요해요. 그러면 CDS 프리미엄은요, 어떻게 됩니까? 요때가 8월 때보다 지금 신용등급이 높으니까 프리미엄은 더 낮아지겠죠. 기존보다 더 낮아질 겁니다. 요 기존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요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AA 플러스로 변경되었다. 자, 요때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AA 플러스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낮아졌네요. 그럼 CDS 프리미엄은 더 떨어졌겠죠. 지금 제가 정리는 안 해드리는데 지금 요 내용이 아까 말한 요 부분입니다. 그쵸? 지금 신용등급이 높으면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프리미엄은 낮아진다.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보험의,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CDS 프리미엄은 떨어진다. 그쵸? 떨어진다. 요 부분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 지금 9번하고 지금 13번을 그대로 또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힘들까봐, 앞에서 요 문제에서 제시했던 거를 여기서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013년 10월 2일, 10월 2일이면 요쯤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10월. 마지막 10월에 BX의 CDS 프리미엄이 100bp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bp.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 100bp예요. 지금 9월 30일부터 지금 10월 2일까지가 계속 100bp입니다. 단 XYZ는 모두 한국 기업이고요. 외국 기업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용등급은 매월 말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일에 갱신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갱신되지 않고 1일날 갱신된다는 겁니다. 신용등급은 말일에 변경되고 바로 1월 1일날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업데이트 되는 걸 생각하지 마라. 중간에 업데이트 되면 더 복잡해지니까 지금 지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일에 변경되고 그 다음 1일날 업데이트 된다. 자, CDS 프리미엄은 매월 1일에 변경될 수 있다. 제시된 거 외에는 다른 건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지문의 내용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연도가. 자, 2011년 1월에는 여기죠. 2011년 1월에는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여러분들,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거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투자자. X는 누구예요? 채권 발행자잖아요. 그쵸? 지금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거는 보험회사 Z여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틀렸네요. 자, Z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2011년 11월에는 2011년 11월 요쯤 되겠네요. 그쵸? 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요 11월에는 11월에는 BX의 신용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지금 요때 재무상황이 악화됐었죠. 그렇죠? 재무상황이 악화돼서 여기까지 쭉 이어지다가 12월 31일 날 8월 시점보다 더 개선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상황이 악화됐다. 요거죠.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낮아졌다라고 단정지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려가 발생했다고 했지 낮아졌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높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확실하게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재무상황이 악화됐으니까 유지되거나 아니면 낮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려가 발생했다 했으니까 명시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높을 수는 없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자, 3번. 2013년 1월이면 이쯤 되겠네요. 1월, 여기가 3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위험으로 Z가 손실 입을 가능성이, 자, 2011년 10월이면 요쯤 되겠죠. 10월보다 얘가 작아졌다. 지금 10월에는 재무상황이 악화돼서 그게 쭉 유지됐고요. 12월 30일에 A-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3월까지 계속 1월까지 2014년 1월까지 이어졌겠죠. 그렇죠? 따라서 Z가 손실 입을 가능성이 요때가 요때가 10월 요때보다 어떻다? 더 작다. 손실 입을 가능성이 더 낮다. 왜냐면 지금 채권의 신용등급이 요때 1월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그쵸?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으니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4번도 틀린 거 한번 볼게요. 2013년 3월이면 한 요쯤 되겠네요. 그쵸? 여기 2013년 3월. 4번. 자, 3월에는 BX에 대한 신용 CDS 프리미엄이 100pp보다 작았겠군. 자, 여기가 100pp인데, 그쵸? 여기가 100pp잖아요. 왜냐면,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낮아졌으니까요. 근데, 지금 요 시점, 3월 시점은요,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AA 플러스보다 높은 AAA였을 겁니다. 따라서 100pp보다 어떻다? 작은 게 아니라 크겠죠. 그쵸? 컸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13년 4월, 여기쯤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5번입니다. 자, 4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자, 요 4월, 요좀 잡아볼까요? 여기 4월이면, 지금, 2011년 9월 17일에 재무상황이 악화됐고, 그쵸? 그리고 2012년 12월 30일. 요 30일에 지금 기존 A-보다 신용등급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쵸? 더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요 4월에는 어떻게 해요? A-보다 높았겠죠. 근데 BB-는요 A-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낮았겠군이 아니라 BB-보다 크겠죠. 그쵸? 왜냐면 A-보다 커야 되니까요. A-보다 크다는 건 BB-보다 크다 해도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낮다라고 해버리면 완전하게 틀린 겁니다. 따라서 5번 선지는 틀리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들 A잖아요. 지금 A가 떨어진다. 이 부분이에요. 그쵸?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낮아졌다는 거죠. 그쵸? 가격이 낮아졌다. 기온이 낮아졌다. 따라서 정답 1번이겠네요. 자, 과자 한 봉지 팔면 내게 100원이 떨어진다. 이거는 남는다는 거죠. 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이니까 남는다. 이윤이 남는다는 뜻이니까 2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더위를 먹었는지 입맛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입맛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입맛이 없다라는 의미니까 3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신발이 떨어져. 신발이 떨어진다는 건 진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리되는 거죠. 보통 이제 밑창이랑 분리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신발이 떨어져서 걸을 때마다 빗물이 스며든다. 보통 이제 밑창 떨어졌을 때 빗물이 많이 스며듭니다. 따라서 이때 떨어지더라도 요 가격이 떨어진다와 관련성이 없고요. 이건 분리 의미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생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선생님이 말씀을 하자마자 말씀을 하다는 뜻이겠죠. 하자마자 모두 자리에서 앉았다. 그래서 얘는 하다의 의미일 겁니다.
떨어지다, 말을 하다 라는 의미일 거니까 지금 A에 떨어지다와 적절하지 않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19년 9월 5편 지문, CDS 프리미엄 지문까지 다 봤습니다. 자, 오늘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집에서 꼭 복기 한번 해보세요.